2015년도부터 근무하고 있는 이혜진이라고 합니다. 보니까 얼굴 뵌 분도 있고 처음 뵙는 분들도 있고 사실 원래 저는 이제 공학 쪽을 전공을 해서 공무원 쪽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다가 뭐 어떻게 우연치 않게 이제 뭐 화학 관련된 쪽을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어떻게 제가 공무원의 길을 걷게 됐는데 공무원의 길을 걷다 보니까 또 이렇게 지역 주민들하고 또 이제 이런 또 그런 뭐라 그러지 좀 이렇게 좋지 못한 자리에서 뵙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좋은 일로 뵈면 참 좋은데 좋은 일로 좀 안 뵙는 좋은 일로 뵙는 일이 거의 없어서 좀 너무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뭐 이런 교육을 통해서라도 뭐 저희가 어떤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을 소개할 수 있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그 대산에 있는 그 서사학전 합동방재센터는 뭐 한번 뭐 이렇게 좀 일정을 좀 잡으셔서 견학 한번 오시면 저희가 이제 환경부뿐만 아니라 뭐 소방청이라든지 노동부라든지 뭐 이런 데서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 뭐 원래 합동방재센터가 그런 건 아닌데 저희 서사방재센터만 특이하게 또 VTS랑 또 같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일적으로 같은 건 하나도 없기는 한데 건물을 같이 쓰고 있거든요, 해당하고. 그래서 뭐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오셔서 좀 구경을 좀 하시면은 좀 저희 업무가 어떤지 좀 보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우리나라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국미불상사고 이후에 화학물질관리법이라는 것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서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 설명드리고 2015년도 9월부터 여기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 뭐 제 충청권에서 저희 관할 지역이 서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대산 지역에 이제 저희가 방재센터가 들어온 거는 대산 지역의 그 특수성 어떤 지역적인 그런 특수성 있잖아요. 제 3대 선호학단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실 지역 그런 것 때문에 대산에 들어와 있는 거지 저희가 화학사고 대응은 사실 9개 시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충청권에서 일어났던 사고 대응 어쩌시기 했었는지 대응 사례랑 그 다음에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이배균 선생님께서 좀 분석을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근데 사실 저도 제가 이게 설명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좀 분석이라는 거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너무 달라가지고 이 부분을 제가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잘못 설명을 드리면 뭐 완전 뭐 실망을 하실 것 같고 또 아니면은 또 막 너무 또 화음된 뭐 그런 설명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지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제가 제 자랑이자 단점이 뭐냐면 거짓말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 분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 거짓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한번 기대에 못 미치는 이렇게 뭐 기대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지만 못 미치더라도 거짓말은 아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화학물질 시스템 구성하기 전에 뭐 재난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뭐 이건 뭐 많이들 나와서 뭐 이게 별을 보고서 했던 병을 쳤던 그래서 뭐 별하고 그다음에 별의 불길한 모습을 합쳐가지고 별의 행성 간의 불일치를 말하는 거죠. 행성 간의 불일치에서 그 디제스터라는 그 재난이라는 말이 시작이 되었고 그다음에 법적으로는 이제 그 재난이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사회재난, 자연재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어 있는데 사실 확실하게 사회재난이냐 자연재난이냐라고 딱 나눠지는 재난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모호한 재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자연재난, 사회재난 두 개 구분을 하면 태풍 이런 거 생각하시면 자연재난이고 그다음에 사회재난이라고 하면 화학사고 이런 게 전형적인 사회재난이죠.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향이 좀 비교적 단기간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영향의 범위도 좀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연재난은 이제 어느 정도 대비도 가능하고 지금 저도 잊고 살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저번에 어떤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라고 우리가 항상 여름마다 홍수가 나지 않았냐, 그죠? 저 생각해보면 맨날 홍수 한 번 났었던 것 같아요. 뭐 맨날 뭐 수질 위험 건데 요새 홍수 나냐 이거예요. 이렇게 물이 비가 그만큼 안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만큼 그 도로나 이런 하수 설비가 많이 이제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요새는 홍수가 많이 안 나지 않냐? 홍수 많이 안 나서 뭐 지금 뭐 그런 예비비가 좀 많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자연재난은 뭐 그런 식으로 좀 대비를 할 수 있는데 사회재난이라는 거는 제가 봐도 뭔가 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방금 그냥 저는 네이버 뉴스 틀어봤는데 비료공장 익산의 비료공장 주변에 그 마을 주민들이 암매 집단을 발병을 했던 거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이제 뭐 이게 뭐 그 비료공장 때문이다라고 이제 뭐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한 거를 봤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뭐 비료공장 옆에 잠깐 숨을 쉬었다고 그분들이 암이 발생을 한 건 아니잖아요. 뭐 아마 수십 년 그 지역에서 사시면서 수십 년 동안 노출이 조금씩 됐었던 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데 사실 그러면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암에 걸렸냐? 또 그거는 아닐 거예요. 그거는 아닐 거고 뭐 좀 보통 일반 지역보다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린 거죠. 근데 뭐 그런데 이제 그거를 역학 조사를 좀 하다 보니까 이 비료 공장이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환경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런 것도 이제 뭐 재난으로 표현을 하자면 사회재난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건 단기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일어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회재난 같은 경우 특히 뭐 가습기 살균제 뭐 이런 것만 봐도 그래서 뭐 예측하고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건 아니셨잖아요. 물론 그런 비도덕적인 거에 대해서 뭐 지금 검찰을 수사하고 뭐 이러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거를 뭐 완벽하게 이거 가습기 살균제를 뭐 그걸 쓰면 그러면 이제 뭐 폐에 뭐 영향을 줘서 이제 뭐 그렇게 된다를 확실하게 알고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뭐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았는데 만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그런 식으로 이제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사회재난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재난에 대해서 관리체계 프로그램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네 가지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방은 당연히 다들 잘 아시니까 예방을 하는 거고, 대비는 사고가 났을 때를 위해서 하는 것들, 훈련 같은 것들이 대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응은 사고가 났을 때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것, 그 다음에 복구는 사고가 난 것을 복구하는,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시스템으로 재난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예방이죠. 뭐든지 재난은 예방을 하는 업무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당연히 재난에 있어서 재난 관리는 가장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뭐 접근을 하고 있고,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이제 법을 집행을 하고 이제 뭐 인허가 하고 뭐 이런 저희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사고 특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2년도에 다들 구미불산 사고를 다 겪어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다 잘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뭐 불이 나서 연기 나고 붕괴 일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의 사고였다고 하면, 화학사고 이게 사진이 노란빛 된 게 뭐 그래픽으로 한 게 아니라 이제 염소가스가 이제 테크로리가 나가면서 염소 가스가 이렇게 나온 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선은 뭐 불이 나거나 뭐 화염이 나거나 아니면 폭발이 일어나는 건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뭐 연기가 좀 퍼져 나가면서 누출되면서 뭐 사람한테 영향을 끼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그러면서 뭐 그런 것이 화재를 유발하기도 하고, 또 화재로 인해서 뭐 폭발도 일어나고 뭐 또 다시 또 그 폭발이 또 누출을 또 유발하고 이런 식으로 좀 화학사고는 좀 계속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2년 9월 구미불산 사고를 구미불산 사고가 나고 나서 사실 뭐 그때 저희 집에서 이때가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9월 며칠이었는데 아무튼 주말이었어요. 주말에 TV를 보는데 그날 이제 추석 지나고 가족들이 뭐 5.11이 있어가지고 제가 뭐 TV 보고 그때 학생이었으니까 그러면서 보고 있었는데 구미에서 뭐 불산이 터져서 어쩌고 이제 그렇게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화학과를 나왔으니까 불산이 위험한 거를 알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그 교수님이 야 불산은 뼈를 녹이고 이제 뭐 이러니까 뭐 조심해라 뭐 이제 이런 말씀하시고 뭐 이제 뭐 그다음에 불산 같은 경우는 유리병에 안 담아놓거든요. 유리를 녹이는 성질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걸 알고 있으니까 불산 터졌으면 위험하네 이랬는데 그때 저희 집 식구들은 아무도 모르더라고. 불산이 그렇게 위험한 거야?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만 알지 이제 다들 아실 줄 알았는데 뭐 아무튼 뭐 그랬었어요. 그랬더니만 이게 뭐 어떻게 계기가 되고 하면서 이제 그러고 나서 또 얼마 뒤에 또 금산에서도 또 똑같이 불산 사고가 났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고가 자꾸 나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이런 화학사고를 예방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화학물질 관리법이라는 것을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학물질 관리법을 그러면 이전에는 뭐 우리나라에서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법이 아예 없었냐?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화학물질 관리. 그래서 2012년도 이후로 이제 법이 제정이 돼서 2015년도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 그러면은 뭐 구미불산 사고 났었을 때 그러면은 뭐 화학물질 관리하는 거 그때 없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때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화학물질 관리법 전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있었는데 그 법이 이제 너무 좀 약하고 이제 좀 이렇게 뭔가 좀 허점이 좀 많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제가 사실 전공은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이제 법이라는 게 인허가가 신고제도가 있고 허가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고제도는 그러면은 그냥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받아주는 게 신고제도예요. 그러니까 왜 주민등록 이렇게 출생 신고, 뭐 전입 신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출생 신고 내가 우리나라 국민이 내려왔는데 내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이거 안 받아주지는 않잖아요. 특별한 문제 없으면 그런 신고고 허가는 그 관련 그 기관에서 된다 안 된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유해화물질 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좀 신고처럼 이렇게 돌아갔어요. 신고제도처럼 나 이제 공장 돌릴게 뭐 이렇게 물질 쓸 거야 이제 이러면 특별한 문제 없지 이제 이러면 그냥 그래 이렇게 돌아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화물질 관리법이 되면서 이제 허가제도로 바뀌면서 좀 여러 가지 절차도 좀 생기고 그전 예방 뭐 그런 뒤에 얘기가 나오지만 그런 식으로 좀 법이 좀 강화가 되는 그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화학물질 관리법 그 목적을 보면 이게 모든 이 법에 대한 얘기가 이 목적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제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목만 들어도 이 법 전에는 유해화학물질만 관리를 하겠다라는 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화학물질 관리법으로 바뀌면서 유해하지 않더라도 모든 화학물질을 관리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법이 어떤 그런 제목에서 그런 의도를 이제 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이제 뭐 모든 국민의 그러니까 모든 화학물질로부터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에 4만 종이 있는 4만 종이 넘고 막 사실 저도 실험실에서 화학물질 많이 만들었거든요. 신규화학물질 그거를 어떻게 다 관리를 합니까? 그럴 수는 없고 많이 사용되고 어느 정도 유해성 입증된 애들을 이제 쫙 이제 계속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해가면서 이제 그런 애들을 유해화학물질로 지정을 해서 그래서 이제 법적인 절차를 준수를 하도록 지정을 하고 있는데 그 유해화학물질을 5가지 종류로 나눠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이렇게 5개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물질은 말 그대로 그냥 유독한 물질이에요. 유독한 물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약간 어감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사실 유해하지 않은 화학물질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산소도 여러분들 지금 20% 있는 데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 정도죠. 산소 조금만 높아도 위험해요. 이게 조금만 낮아도 아시잖아요. 산소도 저산소증 막 이렇게 돼서 사람 쓰러지고 사망을 이룰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화학물질은 다 위험한데 그래도 그 중에서 순서대로 딱 놓고 봤을 때 많이 위험한 애들. 유독한 애들을 유독물질로 지정을 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허가물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이제 어떤 위해성이 큰 애들을 가지고서 이제 허가물질로 놓고서 관리를 하겠다 이제 허가물질을 해놨거든요. 근데 위해성은 그러면 뭐냐?
유해성을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유해성은 말 그대로 그 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독성을 유해성이라고 하고, 위해성은 플러스 시간이에요. 노출되는 시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에탄올하고 메탄올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메탄올은 다들 아시겠지만 에탄올은 우리가 먹는 술이 에탄올이고, 메탄올은 잘못 먹으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게 메탄올이죠. 그래서 저희 워셔액도 메탄올이었다가 에탄올로 바뀌었잖아요. 그 독성이 크다 이런 게 가지고. 그러니까 유독한 성질로 따졌을 때는 어떻게 써요? 메탄올이 훨씬 유독하죠. 그래서 메탄올은 유독물질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탄올은 유독물질이 아니에요. 비유독물질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인생을 살면서 노출될 빈도로 놓고 봤을 때 에탄올이 더 높겠습니까? 아니면 메탄올이 더 높겠습니까? 에탄올이 더 높으시죠. 위해성은 에탄올이 더 클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특성마다 다 다르고 그럴 수 있지만 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위해성을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화학사고를 막 대응을 하면서 아니 뒤에 좀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온도차이가 많이 좀 느껴지거든요.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위해성이 높은 애들은 이제 또 딱 특별한 분리를 하겠다 이런 것들 허가 물질이고, 제한 물질 같은 경우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을 금지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애들이 바닥재, PVC 이런 애들 이제 PVC 안정제로 사용하거든요. 근데 PVC 안정제를 넣어야 되는데 이 바닥재에다가 만약에 납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애들 뭐 여기서 영유아들 막 놀고 이제 막 사람들 막 하는데 납이 녹아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전선에도 피복으로 PVC 쓰는데 걔네들은 괜찮잖아요. 괜찮을 것 같지 않으세요? 고압적인 것 같은 PVC 피복. 그러니까 이런 제한물질 같은 경우에는 납은 특별히 뭐 매트나 뭐 장난감이나 이렇게 사용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제한을. 그러니까 이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제한물질이에요. 제한물질. 그다음에 금지물질은 뭐 어떤 용도로든 다 안 되는 애들. 뭐 마약, 뭐 TNT 뭐 이런 애들 그냥 일반적으로 절대 저희가 볼 수 없는 물질을 금지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고 대비 물질은 유독성도 크고 폭발력도 크고 많이 사용되고 이런 애들, 예를 들어서 톨루엔, 벤젠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유독성도 강한데 근데 사실 이제 뭐 솔벤트나 뭐 이런 저희 생활에서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어떤 제품 같은 거 만드는데 벤젠이나 뭐 톨루엔 이런 애들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런 애들을 사고 대비 물질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 기준으로 제가 그때 만든 벤다이어그램인데요. 뭐 산업계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는 일이고 지역 주민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중간이라고 할게요. 근데 아무튼 이제 점점 유독물질이든 사고 대비 물질이든 어쨌든 점점 많아지면 사실 줄어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지금 이번 달에도 유독물질을 신규로 또 지정이 됐어요. 이 개수는 어느 정도 개수는 그냥 감안해서 보시면 되고, 이거 작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유독물질이냐, 제한물질이냐, 금지물질이냐, 뭐 이런 애들이 다 각기 따로가 아니라 겹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유독물질이면 제한물질이고, 뭐 유독물질이면 사고 대비 물질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화학물질이 있다라고 이제 알고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것들이 법적으로는 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이다, 뭐 기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메틸에틸 케톤 저희가 솔벤트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일반 회사에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25% 이상은 사고 대비 물질로 봐요. 그 다음에 85% 이상을 유독물질로 봅니다. 그러면 85% 이상인 애들은 메틸에틸 케톤이 85% 이상 함유되어 있는 제품이나 어떤 물질 같은 경우에는 유독물질이면 사고 대비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메틸에틸 케톤이 25% 미만으로 섞여 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유독물질도 아니고 사고 대비 물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25%에서 85% 사이에 이제 이게 어떤 제품이 있다. 그러면 순수 사고 대비 물질이라고 하죠. 근데 이런 기준이 왜 중요하냐면 이거에 따라서 인허가나 뭐 어떤 그런 것들은 좀 달라집니다. 사실은 제가 맨 처음에 공무원이 됐을 때 뭔가 법적으로 이렇게 어떤 물질, 화학물질을 농도로 나눠서 뭔가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가슴이 안 와닿았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25%짜리 메틸에틸 케톤하고
그러면 20%짜리 매트리스를 캡쳐다고 도대체 위험도가 뭐가 달라서 하나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되고 하나는 허가를 받아서 써야 되고 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어떤 기준으로 나누지를 않으면 업무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가산화수소도 우리 소독할 때 쓰잖아요. 이거 사고 대비 물질이면서 유독 물질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우리가 지금 저희가 이제 소독할 때 쓰는 건 아마 농도가 좀 꽤 낮은 애들 저희 그 허가물 낮은 애들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집에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또 그게 의약품이라서 또 법적으로 좀 면제되는 것도 있고 이러기도 하는데 만약에 그런 게 없이 그냥 과산화수소는 다 유독물질이다 막 이래버리면 사실 우리가 뭐 사용을 하고 어떤 제품 같은 거 하는데 조금이라도 섞였으면 그거 다 방독만 쓰고 하고 되면 그 저기 유해물질 어떤 그런 기준에 맞춰서 그거 만약에 보관하는 것도 뭐 취급실 설치검사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정도면은 좀 독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이 정도까지는 이제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5%니 10%니 20%니 이렇게 나누는데 그래서 사실 뭐 저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법적인 처분 같은 거 할 때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의미를 받아들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버퍼 구간이라고 해야 되나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구간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해화물질을 만약에 취급하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요. 누구든지 유해화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은 준수를 해야 됩니다. 법 13조를. 그러니까 뭐 허가를 받든 뭐 안 받든 뭘 하든지 간에 누구든지 유해화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은 법 13조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앞에 이런 기준 같은 게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만약에 메탄올 워셔액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제 원래 저희 메탄올 워셔액 썼었잖아요. 근데 메탄올 같은 경우는 85% 이상이 유독물질이면서 사고 대비 물질이었어요. 근데 저희 워셔액은 85% 이상이 안 됐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막 물하고 섞여 있어가지고 메탄올 그 정도 안 됐었는데 만약에 그 농도 기준이 없었으면은 저희 워셔액 사용할 때도 뭐 이런 거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거라고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뭐 민원 같은 거 전화 와서 여기 뭐 항상 써요, 뭐 감성소다 써요, 무슨 이렇게 연락 오면 제일 먼저 뭐 퍼센트냐고 제일 먼저 그런 거 물어보거든요. 네, 이런 것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뭐 이런 누구든지 해서 법 13조에 따라서 취급 기준을 지키게 되어 있고 이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독물질이든 사고 대비 물질이든 일정량 이상을 운반을 할 때는 관할 청에다가 운반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반 계획서 안에는 뭐 이동 시간, 이동 경로, 운반자, 뭐 이동하는 물질, 뭐 이런 거를 이제 운반하기 전에 이제 관할 청에다가 이제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유독물질 같은 경우에는 5톤 이상, 그 외에 뭐 사고 대비 물질 같은 경우에 3톤 이상 운반을 할 때 그 전에 운반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 이하일 때에는 운반 계획서 제출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유해물질을 운반하는 차량 같은 경우 이런 뭐 그림 문자 같은 거 여기 계산서류학까지 다니는데 이런 차량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된 차에다가 이제 싣고 다니게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물질관리법이 들어서면서 또 새로 도입된 게 도급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도급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청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거에 대해서 위에서 큰 회사에서 밑에 업체에 하청을 줬을 때 그럼 사실 유해물질 취급을 하지만 여기서 취급하는 사람은 그 회사 직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러면 도급을 하기 전에 신고를 하도록 법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교육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적혀져 있는 것들을 하시면 되고 제가 좀 글씨가 좀 잘 안 보이고 제가 좀 외우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프린트 있으시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도급을 준 업체에서 무리하게 부탁을 한다거나 이제 도급이나 의무화 책임 그다음에 행위 제한 이런 것들도 있는데 만약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법적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급시설이라고 하는 이제 공장이죠.
점, 공장에 들어가는 관리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급시설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뭐 물이나 뭐 이런 걸 취급하는 건 그런 취급시설 말하는 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을 관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화가법에서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 제일 먼저 내가 여기 오스카빌 아파트 주변에다가 뭐 공장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화학물질 사용을 하는 공장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뭐 어떤 설계도나 어떤 뭐 탱크 몇 개 놓고 뭐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계획을 한 다음에 그 계획만 가지고 우선은 장애 영향 평가서라는 거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 영향 평가서라는 거를 작성을 해서 화학물질 안전자료가 제출을 하는데 거의 그 안에 내용이 뭐냐면 뭐 이 물질이 우선은 이 부지가 화학 공장이 들어서도 될 수 있느냐. 오스카빌 아파트 빌 주변에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토지 자체가 일반 생활 뭐 학교나 뭐 이런 것들 있으면 아예 허가 자체가 안 나거든요. 어쨌든 뭐 우선은 그런 것도 법적인 걸로 뭐 그런 것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영향 평가서에서 이제 화학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 만약에 여기서 사고가 났을 때 화학물질이 만약에 사고가 나서 터졌다. 그러면 이게 반경 몇 킬로까지 갈 수 있겠냐. 그럼 최악의 경우 반경이 몇 킬로까지 갈 수 있겠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장애영향 평가서를 작성을 해서 이제 제출을 합니다. 화학물질 안전원에. 안전원에 있는 그 사람이 검토를 해서 이거 된다, 안 된다. 아니면 니네 그럼 시설 여기다 뭘 좀 보완을 하면 그러면은 보완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을 줘서 그렇게 하면은 내가 적합 내줄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적합이 나오면 그때서야 취급시설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취급시설 설치를 해요. 취급시설 설치가 다 끝난 다음에 가동을 하기 전에 취급시설 설치 검사를 받습니다. 지금은 환경공단,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공단, 가스안전공사 지금 세 기관에서 취급시설을 검사를 하고 있는데 취급시설을 이제 그쪽에서 가서 이게 설계도 사항대로 제대로 했는지 장애영향 평가서대로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요. 그래서 그대로 잘 됐다. 이렇게 되면 그때 이 모든 서류를 다 가지고서 금강유역 환경청이죠. 금강유역 환경청에다가 인허가를 제출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금강유역 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소속인데 지금 서산관계센터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강유역 환경청하고 이제 그 인허가 관할 지역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산 화학재난합동관계센터에다가 서류를 이제 갖다가 내셔서 저희가 이제 보고서 네, 오케이 뭐 교육 다 받고 뭐 이랬으면은 인허가 이렇게 내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가동을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허가가 나와야 화학물질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어넣고 운영을 하면 사업장에서는 그 다음부터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그게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자체 점검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은 아까 말씀 취급시설 검사했던 3개 기관에서 정기 검사를 받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좀 뭔가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 뭐 그런 경우에는 명령에 의해서 수시 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1월에 있었던 여기 뭐 롯데 롯데죠. 그때도 굉장히 파이프 크랙 와서 굉장히 누출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사고 나고 다음날 바로 수시 검사 신청해서 검사 나왔거든요. 그래서 가동 중단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가동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런 검사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수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영향 평가서라는 것을 이제 검토를 받게 되면 거기 안전진단이 나오는데 위험도 평가가 나오는데 위험도가 이 사업장은 고위험도다, 중위험도다, 저위험도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그 위험도에 따라서 고위험도는 4년마다, 중위험도는 8년마다, 저위험도는 12년마다 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여기서 부적합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다시 개선을 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가동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취급시설은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일어나면 안 되긴 하겠지만 화학사고가 만약에 일어났을 경우에 화학법의 가장 특이한 규칙 중에 하나가 즉시신고에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우선은 화학사고의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화학사고는 어쨌든 작업하다가 어쨌든 어떤 운송하든 노후하든 자연재해든 하다가 해서
화학 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 상황을 화학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유해화학 물질이라는 말이 없죠. 네, 유해화학 물질 없어요. 어떤 물질이 누출됐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뭔가 화학 물질이 나왔는데 이게 영향을 줬다. 이제 이러면 화학성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성이 만약 발생을 했다 하면은 즉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가스관리법이나 산업안전보건공단 이런 데도 다 즉시 신고해라, 지적시 신고해라 법 규정이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즉시 신고하지 말라는 법은 하나도 없어요. 조항 중에. 근데 저희도 당연히 그렇긴 한데 저희는 특이하게 거기에 15분 이내 신고를 해라. 그러면 15분이 언제냐? 인지한 시간부터 15분입니다. 사실 사고가 갑자기 뻥 하고 발생할 수도 있지만 사실 모르고 있다가 사고가 났는지 모르고 있다가 그러다가 사고가 났네 이렇게 발견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예. 그러면 언제부터 15분이냐? 인지한 순간 15분, 인지한 시간에서 15분. 근데 어쨌든 법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이게 좀 어쨌든 이런 법적인 그런 논란이 소지가 굉장히 있을 법하기는 한데 어쨌든 15분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규모를 그걸 하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화학사고 대응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고 발생 당연히 나고 초동 조치까지는 이제 사업장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관에서 나가서 소방관이 뭔가 하려면 그 시간에 아무리 못해도 10분은 걸려요. 어쨌든 사고라는 것은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미연이 아니라 초기에 진압하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초동 조치까지는 이제 사업장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때 이제 화학물질 안전원에서 사고 난 물질하고 양 같은 거 좀 알려주면 주변 기상 상황 같은 거 고려해가지고 피해 범위를 예측을 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 범위가 이렇게까지 나갈 것 같습니다라고 지도상으로 나와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나 소방관이나 경찰이나 지자체나 다 나서 현장 대응을 하죠. 현장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소방관들은 불을 끄고 돌아가고 그 다음에 저희 그 폐기물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사고가 나오게 되죠. 이런 것들은 이제 지자체랑 이제 사업주에서 폐기를 하고 그 다음에 혹시 환경에 또 영향이 있었을 경우에는 저희랑 환경부랑 지자체랑 해서 사고 영향 조사를 이제 하고 하는 사고 관리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에 하나토탈 사고 같은 경우에도 주민 건강 영향 조사 들어가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고 대응 사례 지금 4가지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하나토탈 사고가 제일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아서 가장 많은 페이지를 할애를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근에 발생한 사고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저희 환경부에서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구미불산 사고 이후에 최고의 화학사고다라고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응을 했었던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 5월 17일에 오전 11시 45분쯤에 발생을 한번 했고 그 다음날 새벽에 또 한 번 더 발생을 해서 2번에 걸쳐서 유증기 주사고가 있었고요. 사고는 스텔렌 모노머가 이제 보관하던 데서 이제 누출돼가지고 분출한 사고인데 이거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난 물질 같은 경우에 스티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었죠. 그때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사고 났었을 때 그 많은 기자들과 이런 분들의 항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었던 게 이제 왜 스티렌을 그러니까 이게 스티렌 유해 화학 물질이 아닌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좀 항의를 좀 받았었습니다. 어쨌든간에 스티렌은 굉장히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애들이기도 하고 어쨌든 환경부 내부적으로 이거는 다른 나중에 말씀을 드리긴 한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유독물질이 아닌 일반 화학물질로 구분되어서 그냥 추적 관찰만 하고 있는 물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물질 같은 경우에 특징을 보시면 특징이 뭐냐면 우선 제가 AGL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저는 화학 사고를 대응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화학 사고라는 건 뭐예요? 일시적으로 뭔가 화학 물질을 영향을 받은 게 화학 사고죠. 그죠? 그러면 저희도 뭔가 행동을 하는 매뉴얼이 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니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떻게 매뉴얼을 가지고 하냐. 미 환경보호청에서 급성 물질마다 급성 노출 기준이라는 걸 정해놨어요. AGL1, AGL2, AGL3 이렇게 나눠놨는데 AGL1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도냐. 자, 일반 사람들이 느꼈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의 농도. 그 다음에 AGL2는 비가역적인 손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가역적 손상이라는 게 뭐냐면 뭐 내가 저거를 맡아서 예를 들어서 신경에 마비가 왔어. 근데 다 아침에 일어날 때는 괜찮아. 그런 거는 비가역이 아니에요. 비가역적인 손상이라는 거는 신경에 마비가 왔는데 다시는 안 돌아오는 거. 뭐 예를 들면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몸에 일반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건 AGL2. 그다음에 AGL3는 당연히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정도를 AGL3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쨌든 주변 주민들한테 대피를 하라고 이제 뭐 얘기할 수 있는 건 AGL2, 10분에서 AGL2 정도 정도가 이제 사업장 밖으로 나갔을 때 그 주변 사람들에게 나가라고 대피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매뉴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역치값이라고 있어요. 역치값. 역치값이 뭐냐면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최소 농도거든요. 이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AGL 1, 2, 3 이거 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일반인이에요. 일반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코올 주량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도 소주 한 병 마셔도 멀쩡하고 누구는 한 잔만 마셔도 진짜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화학 물질이라는 거에 따라서는 사람마다 다 민감도가 조금씩 다 다른데 이거를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일반적인 인구 집단을 가지고서 한 것이 이제 AGL 1, 2, 3고 역치값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쨌든 일반적인 사람들은 저 정도 수치면 냄새를 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농도에서도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겁니다. 저 스티렌이라는 애 자체가. 근데 그러면 그런데 사람한테 영향이 그렇게 많으냐? 그건 또 아니었던 거죠. 이래서 이게 좀 굉장히 나는 냄새가 이렇게 많이 나고 막 이랬는데 왜 우리 대피 안 시켰냐 이런 말이 좀 많이 들었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보시면 TWA라는 값도 제가 적어놨는데 TWA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스티렌 모노머를 취급을 하는 근로자들 있잖아요. 공장에서 이 사람들 작업복 안 입고 그냥 노출을 8시간, 보통 근무를 8시간 하잖아요. 8시간 근무하는 사람의 작업복 안 입고 노출이 허용되는 기준이 50ppm이에요. 스티렌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냄새는 0.32 ppm에서 맡을 수 있는데 50ppm까지는 매일매일 8시간 이렇게 근무하는 데서 있어도 특별히 뭐 문제가 없다라고 미국 기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이 사고가 났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사고가 난 거 보시면 유증기가 이제 발생을 하니까 이게 열 때문에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열 식힌다고 여기 이제 자체 소방대에서 막 밖에다가 이제 막 물을 막 뿌렸는데 물로도 이제 탱크가 워낙 크니까 잘 안 식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업장에서 이제 그래도 이제 저게 반응을 멈추고 이제 반응을 멈춰야 되겠다니까 저한테 폼을 도포를 했거든요. 탱크 안에 폼을 딱 도포를 하니까 왜 뭐 이렇게 라면 끓이시다 보면 이렇게 푹 딱 넣으면 물도 확 끌어 넘치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저기서 이제 스물스물 비어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 차가운 폼을 확 집어넣으니까 확 넘치는 거죠. 그래서 빨갛게 나오는 거고요. 저희가 그때 다행히 저희가 대산 석유화학단지에 가까이 있어서 사고 출동 신고 받자마자 나가서 오른쪽 측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탱크에서 바로 앞에서 제일 높게 찍힌 게 36ppm이었어요. 그리고 뭐 사업장 밖에 부지경계선이라고 저희가 법적으로 표현하는 사업장 밖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찍었는데 그때는 뭐 0에서 많이 나올 때 1에서 2ppm 정도 나왔나 뭐 이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냄새는 충분히 맡을 수는 있는데 이거 가지고 대피하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아무래도 좀 민감하다 보니까 그냥 버스 운전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늘 하루는 이렇게 갔구나 하고서 금요일에 저는 서울로 올라가거든요. 올라갔는데 토요일날 바로 복귀하러 올라와가지고 다시 내려왔었죠. 그래서 아무튼 이게 좀 미흡하게 수습도 됐고 사실 제가 이 사고를 대응하기가 좀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고가 난 탱크 자체가 제품을 담아주는 탱크가 아니에요. 만약에 제품을 담아주는 탱크면 뭔가 스펙이 명확하겠죠. 이게 뭐다, 벤젠이다, 톨루엔이다, 몇 프로짜리야, 뭐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근데 저 스티렌 탱크 같은 경우에는 스티렌 제품이 아니라 스티렌을 합성하고 나무래를 저장하는 탱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티렌 외에 또 많은 스티렌 외의 것들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스티렌이라는 애 자체가 여기 보시면 이것 때문에 유증기가 분출된 건데, 얘가 이제 그 단량체 하나의 분자로 있다가 이게 확 고분자, 손 이렇게 딱 잡으면서 이렇게 고분자가 되거든요. 이게 엄청난 발열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발열 반응이 나면서 또 그 열로 이 스티렌 모노머드를 또 액티베이션을 시키고, 그래서 더 반응이 더 급격하게 일어나는, 뭐 그러면서 이제 유증기 폭발 사고가 일어났었던 건데, 뭐 어쨌든 이게 좀 제가 대응하기 어려웠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스티렌이기는 한데 이게 제품이 아니어가지고 뭐 스티렌 외에도 또 좀 있는데 그거는 또 뭐냐, 뭐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규명을 하는 것들이 조금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예. 어쨌거나 이제 뭐 보시면 원인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쨌든 뭐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뭐 어쨌든 뭐 스티렌 모노머가 이런 식으로 중합 반응이 일어나는 애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하면은 이 탱크에 스티렌이 많이 안 들어가요. 원래대로 하면. 그럼 솔직히 하나통살이 바보도 아니고 자기네 제품을 이렇게 해서 그냥 버리면 사실 자기네들 손실이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원래대로 해서 하면 여기 스티렌, 여기 탱크에 스티렌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게끔 최대한 스티렌을 뽑아내고 집어넣죠. 근데 이때 컬럼이 막히는 바람에 이제 스티렌이 좀 많이 90% 이상 함유된 애들을 여기 탱크로 보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중합 반응이 일어났고, 그래서 끌어넘치는 사고가 일어나게 됐었던 겁니다. 현재 뭐 지금 그거 관련해서 법적인 조치는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한 번 할 건 다 했어요. 네, 검사가 이제 알아서 판단을 하고 법적으로 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 바로 직전에 여기 지곡에 여기 오스카빌에 계시는 주민들 앞에서 이걸 발표하려니까 좀 민망하긴 한데, 도로에 페놀이 유출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했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탱크로리의 해치가 안 잠겨가지고 그분이 익산으로 가시던 운전하시던 분께서 이제 잠깐 차를 세우셨는데, 그때 알고서 페놀 흘린 걸 알고서 신고를 접수를 받고서 저희가 출동을 했었습니다. 페놀이라는 애 자체가 우선 특징이 공기 중에서는 고체입니다. 그러니까 상온에서만 공기 중, 상온에서는 고체예요. 상온에서는 고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뜨거운 상태로 탱크로리에 담긴 상태로 해서 이제 액체 상태이긴 한데, 이게 상온으로 나오는 게 고체로 굳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밑에 이제 도로에 질질질질질 흘리면, 그럼 이게 액체로 나왔다가 이제 고체화돼서 이제 도로에 스며들었던 거예요. 페놀이라는 애가 특징이, 얘가 이제 물에 녹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애를 이제 녹여서 닦아내면 되는데, 근데 이제 물로 녹이면 이게 물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럼 그 물을 또 어떻게 또 회수를 할 것이며 도로인데,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스팀으로 이걸 녹여내잖아. 뜨거운 스팀으로 녹이면, 그러면 이제 페놀이 이제 올라오니까 그 올라오는 애들을 첫 이제 닦아서 이런 식으로 방제를 하자, 이렇게 해서 방제 작업을 수행을 했었고, 저희는 이제 그때 가서 저희가 방제 작업을 하는 건 아니고 주변 오염도 측정인데 그랬는데, 이제 그때 저희 장비로 찍었을 때 뭐 탱크로리 주변에서 이 정도, 뭐 도로에서 이렇게 찍었을 때 1에서 2ppm, 그 다음에 부지 경계선이라는 것 자체는 여기 도로 밖에요. 도로 밖에서 0.1, 뭐 0.2 정도 나왔었고, 그래서 이때 이제 또 사고가 또 하나가 나가지고 저희는 이제 또 그때 또 딴 사고 수습하러 가고, 이제 뭐 방제 작업은 한 5시, 6시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됐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때 신문에 또 안 좋게 좀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또 저희가 또 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게 페놀도 마찬가지로 이제 냄새가 좀 심해요. 얘가 냄새가 좀 많이 심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냄새를 좀 많이 맡으셨었고, 그 다음에 좀 이게 특징이
근데 사실 근데 제가 출동을 안 하기는 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고민되는 상황이기는 해요. 이게 사실 여러분 이게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잖아요.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그러면 저 도로상을 저거를 다 막고 저게 다 범죄 조치가 다 될 때까지 저거를 그 도로를 막았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께서 막 이제 뭐 냄새가 났고 뭐 너무 불편했고 뭐 이제 근데 우리 차를 옆에 다니게 하면 되냐 뭐 이런 항의를 좀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 판단에는 이 TWA가 이제 패널이 5ppm이거든요. 아까 8시간 근무한 사람들 기준이 5ppm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뭐 도로에서 바로 위에서도 찍어도 1.1에서 2ppm 정도 나오고 하니까 사실 뭐 냄새는 좀 나도 지금 옆에 지나다니고 이러는 것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도로를 통제하지 않았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데 이제 또 되게 좀 너무 미흡하게 대처를 한 것 같아 보여서 그래서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일이 나면 차라리 도로를 막을까 사실 좀 그런 생각 좀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드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계시는 주민분들이 이런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한번 좀 상의를 한번 토의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거랑 비슷한 사고가 여수에서 있었거든요. 저 여수 방송센터에서 똑같은 물질은 아닌데 그때도 아침에 출근 시간에 도로에 조명을 트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여수센터에서 8차선 도로를 다 막고 출퇴근길을 그러고서 방제 작업 다 끝날 때까지 그 도로를 다 막아버렸어요. 완전. 그랬는데 사실 저는 그 물질이 뭐 그거를 그렇게 막을 만큼 위험한 애는 아니라고 판단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럼 가요. 근데 그랬는데 그때 이제 거기 센터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그게 싫은 거죠. 미흡하게 대처했다 이런 말 듣기 싫으니까 녹음되고 있어가지고 좀 그런 게 있어서 주민들이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이런 부분 한번 토의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화학물질이라는 게 만성적으로 노출되는 거는 굉장히 낮은 ppm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위험할 수 있는데 저희가 대응하는 화학사고라는 거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고농도로 노출되는 거를 기준으로 삼아요. 피해를 해라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좀 냄새 나고 막 이러는 거를 뭐 이게 인명에 생명에 영향을 준다 뭐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도로 통행하는 게 낫고 하니까 뭐 어쨌든 불편하고 서로 불편하잖아요. 저희 이 큰 길을 저희가 막아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대응을 했었는데 사실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인지 사실 저로서는 좀 굉장히 그 고민이 되는 부분 사고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중에 혹시 또 비슷한 사고가 났을 때 이제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주민들께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서 좀 알려주시면 좀 나중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영산 탱크로리 목사 같은 경우는 여기 서산은 아니고 서천에서 사실 유출량과 물질로 봤을 때 이게 최고의 총량 화학 사고입니다. 12톤이나 영산이 유출돼가지고 근데 논으로 넘어졌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가지고 왔냐면 제가 이제 초기 대응할 때 물질 뭔지 뭐 해가지고 이제 뭐 반경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화학물질 안전원에서 근데 피해 범위가 3kg 넘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탱크로리 딱 빠졌는데 이거는 사실 화학물질 안전원에서 그냥 계산식으로 그냥 막 일기 그 기상 상황 같은 거 보고서 이렇게 두들긴 거고 사실 가장 정확한 거는 직접 가서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학물질 안전원에서는 이렇게 줬지. 근데 이 주변에 지금 그날 일요일인데 교회에서 주민들은 막 기도드리고 있지. 도저히 여기 지사는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원 이렇게 영향의 범위라고 하니까 여기 사람들을 대피를 시켜야 되는 건지만 이제 뭐 미치겠는 거죠. 근데 저 그때 이제 길이 나기 전이어가지고 서산 IC까지 근데 이거 2시간 반인가 걸려가지고 서천까지 아침에 달려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올 때까지 군수님이 떠나지를 못하고 그러고서 이거 제가 가서 장비로 측정을 하니까 이거 사실 정말 그래요. 사실 이 영산이라는 애 자체가 뭐 냄새가 좀 나고 하긴 하는데 안전 가까이 가야 냄새가 나지. 사실 좀 주변만 좀 떨어져도 사실 뭐 그게 막 35%짜리이기 때문에 막 그게 막 냄새가 막 퍼져 나가고 막 이러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군수님도 이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는 심각하지는
그렇지는 않은데 안전원에서 계산을 이렇게 해서 주니까 이거를 또 대피를 안 시켰다가 또 큰일 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가서 측정해 보니까 이제 여기 길만 해도 안 나온다. 여기 PP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군수님이 돌아가셨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사실 사고 자체로 영상 시기톤이 누출된 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충남 제가 15년도 이후에 누출량으로 봤을 때는 그런 적이 없었었는데 이런 사고가 있어서 제가 가서 이런 식으로 수습도 한번 했었고, 그다음에 금산에 이 회사가 좀 불산 사고를 좀 많이 내가지고 금산 같은 경우는 저희 관할 지역은 아닙니다. 저희 관할 지역은 아닌데 근데 이제 그때 금강지역 환경청 관할 지역이고 이때 사고가 토요일 날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금강청에서 소통을 이렇게 했는데 근데 주민들이 이제 아무래도 불산이다 보니까 좀 되게 많이 불안해를 하시고 이제 뭐 그러고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저희 이따가 나중에 보실 건데 저희 현장 측정 분석 차량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앞부분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이 버스의 특징이 분석돼서 나오는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안해하셔서 사실 누출량으로 인한 어떤 상황적으로 봤을 때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불순환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셔서 주민들이 거의 깻잎 농장도 있고 뭐 여기 저수지도 있고 뭐 아토피 치유마을도 있고 이제 이러는데 막 불순환 어떻게 하냐 막 이러시니까 이렇게 주민 대표님들 타시라고 한 다음에 제가 뭐 어디 갈까요? 이제 찍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찍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버스로 이제 보여드리면서 부상 없다고 이제 보여드렸었던 뭐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잠깐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분석기법 소개시켜드리고 버스 결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원래는 강의가 되게 짧은 편인데 점점 갈수록 말이 길어지는 게 나이를 먹었다는 걸 느끼고 몇 살이세요? 화학사고 분석기법 몇 살이세요? 좀 있어요. 그래서 화학사고 분석기법 소개를 드릴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분석기법이라는 말 자체를 일반 시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지를 지금 사실 정말 저는 너무 난감해요. 정말 난감한데 뭐 아까 정말 제 장점이자 단점이 거짓말을 못하는 거니까 한번 좀 눈여겨서 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화학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 화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화학물질이라는 애는 어떤 거냐,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 라고 했을 때 저는 뭘로 화학물질을 규명을 할 수 있냐, 반응성이라는 애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천년된 신라 금관이 녹이 쓸었다. 본 적 있으세요?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으세요? 금이 녹이 쓸었다. 그런 적 없으시죠? 금은 전 세계 지구상에서 가장 존재하는 가장 안정한 물질이 금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반응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죠? 그래서 금가루 먹었는데 맛이 좋아졌어요. 그거 다 뻥이에요. 어떻게 보면 금이 몸에 들어가서 혀를 미각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뭔가 반응이 일어나야 맛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불산 이런 애들 그다음에 오존이죠. 오존 다들 좋게 생각하시죠. 예전에 깨끗이 사건 이런 거 있었었는데 오존 살균기 자외선 하니까 좋은 애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오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을 흡수하는 거예요. 자외선이라도 흡수하고 자기가 안정해지려고. 그게 오존이에요. 그래서 화학물질은 사실 반응성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반응성이 좋은 애들은 위험한 거고 반응성이 나쁜 애들은 이제 안정한 건데 그러면 어쩌냐? 내가 약을 먹었는데 반응이 좋아야 되겠어요? 안 좋아야 되겠어요? 어느 정도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반응성이 없으면 효과가 안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언저리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도록 케미칼을 이제 조절을 하는 게 어떤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을 보면 보통 이제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자연에서 이제 저 사과나 감자 이런 거 자연은 역시 깨끗하고 적성이 없어.
아스피린, MSG 다시다 있죠. 이게 인간이 만든 겁니다. 이거는 자연, 그러니까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는 자연에 없는 애예요. 자연에 없는 애를 가져다가 변화시킨 애고, MSG 같은 애는 자연에도 MSG가 존재하고요. 어머니 모유에도 MSG 성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간장 이런 데 MSG 성분이 있는데 이거를 대량 합성하게 미원 다시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사람이 만든 건 미원 다시다. 이거는 그래서 되게 위험해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사과 씨에는 이렇게 생긴 독성 성분이 있고요. 그래서 원래 그 백설공주가 사과 먹고 죽었다 이런 게 완전 허구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게 사과씨에 있는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감자에도 솔라닌이라는 그런 독성 성분이 이렇게 있어요. 아스피린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자연계에 원래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애가 아닌데 이제 여기에다 이제 그걸 붙인 거고, 펜을 그다음에 이거 MSG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건데 그냥 자연계에 있는 애를 이제 대량 합성한 거죠. 그냥 MSG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제가 손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합성 MSG 알러지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계십니다. 없으시죠? 이거 제 화학물질에 대해서 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일반인들한테 제가 정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화학물질, 합성했다, 되게 안 좋다, 몸에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화학물질이 나한테 안정하냐 안 안정하냐를 어떻게 아냐,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많이 먹어봐야 돼요. 인류가 많이 먹어봐요. 그래야 알아요. 그러니까 MSG라는 애 자체가 지금 원래 다 아시겠지만 7, 80년대에는 MSG 논란 엄청 많았었던 거 혹시 아시죠? MSG 몸에 안 좋다, 알러지 난다, 어쩌고 저쩌고 이거 퇴출해야 된다. 이영돈 PD가 엄청 싫어하죠, MSG.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사실 이거 MSG가 먹은 지 한 100년 정도 됐거든요. 그때까지 인류가 100년을 넘게 합성 MSG를 섭취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합성 MSG에 대해서 독성에 대해서 별로 이제 어느 정도 안정하다라고 돌아가고 있는 거. 근데 제가 제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화학물질이라는 애 자체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합니다. 보수적으로 뭔가 새로운 물질 같은 거 이런 것들보다는 그래도 기존에 썼었고, 그 다음에 뭔가 데이터적으로 사람이 썼을 때 안정한 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뭔가 확실한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되게 좀 우려들을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우려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좀 위험하다 싶으면 다 금지를 하거든요. 다 무조건 금지, 하지 마, 이래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CMIT, MIT, PHMG, 그 방부제죠. 그거 다 못 쓰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폐로 들어갈 때가 걔한테 안 좋은 거고요. 원래 걔 CMIT, MIT, PHMG 이런 애들은 원래 샴푸나 치약이나 이런 데 써가지고 아무 문제 없었던 애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거를 규제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새로운 방부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방부제가 얼마나 안정한 것인가 언제 알겠어요? 이만큼 써야 그 기간을 써서 그 입증을 하는 거예요. 물론 과학기술이라는 게 뭔가 시간을 좀 이렇게 어떻게 지정도 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지금 안정성을 입증을 하는 무슨 그런 기술들이 점점 개발이 되고는 있지만, 사실 제일 확실한 건 사람이 먹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약회사 같은 데서 그런 외국 글로벌한 제약회사에서 신약을 개발할 때 참고를 하는 문헌이 뭐냐면 한방책입니다. 왜냐? 한방에 나와 있는 약 성분은 1000년을 먹도록 사람이 먹었는데 문제가 없었던 성분들이에요. 어쨌든 인간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걸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물질이 이게 안정하다 안 안정하다라는 거는 사실 먹어보고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좀 화학 물질을 좀 너무 이렇게 배척만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좀 오픈된 마인드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아는 애만 쓰는 좀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자연이든 사람이 만들든 다 뭐든지 화학물질이라는 건 다 위험합니다. 다 위험하고 이게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 이게 약으로 만드느냐 이게 독이 되느냐는 사실 사람이 사용을 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 뭐 이렇게 누가 독성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대표적인 데가 클로린 염소인데요. 이 염소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독성이 강해서 저희 사고 대명줄로도 지정되어 있고 아까 염소 사고 난 거 보셨죠?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기는 한데 사실 이 염소 소독으로 수돗물이 소독이 되면서 인간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고 수명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물 때문에 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물이 더러워서 많이 죽었고 그 자연의 사람 휴먼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봐도 그런 정글이나 이런 데 가서 물 같은 거 소독하는 용도로 해가지고 락스 넣어서 먹으라고 이렇게 특공대 대원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물 소독해서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게 이 염소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프리카나 저개발국 같은 경우는 염소 소독된 물 못 받아가지고 이 물로 인한 질병 사망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염소라는 애가 나쁜 게 아니고 화학물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컨트롤을 하느냐, 이게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지 화학물질 자체가 나쁘다고 접근을 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 화학물질을 분석을 하는 이 분석기기라는 애에 대해서 우선은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우선 완벽한 분석기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석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분석은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거다. 그러니까 뭐냐, 기계 자체가 얘가 보려고 하는 부분만 딱 보는 애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 분석기기를 통해서 나온 결과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결과를 도출을 하는 건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지 이 분석 데이터를 100% 신뢰를 하고 이루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분석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코끼리 장면 코끼리 만지기 이런 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는데 특정 분석 차량 보시면 이게 이제 국산 사고 이후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방재센터마다 지금 7개 방재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7개 방재센터마다 한 대씩 있어서 지금 7대가 전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앞부분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통제실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앉아서 있을 수 있고 이제 모니터 있는 그런 기계가 있고요. 가운데가 분석실이에요. 분석기기가 가운데 있고요. 끝에가 전처리실입니다. 우선 분석기기가 가운데에 있는 이유는 분석기기가 진동에 약해요. 모든 분석기기가 진동에 약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버스에서 진동이 좀 덜한 데가 가운데라서 사실 원래대로 생각하시면 샘플을 전처리를 하고 분석기를 붙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순서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석기기가 가운데 있고 샘플 전처리실이 이제 뒤에 이렇게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분석기기는 저희가 총 4대를 차 안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용 GCS, 그 다음에 FTIR, 그 다음에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UV 이렇게 해서 4가지 장비를 탑재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장비마다 각자의 특성이 다 있어요. 특성이 있어서 그때마다 상황에 맞춰서 장비를 사실 사용을 하고 분석을 하는 거고요. 이 장비 하나만으로 이게 요게 예를 들어서 이게 벤젠이 여기서 벤젠이래 이렇게 나오면 장비 이거 하나로 벤젠이다 그러면 이게 정말 벤젠이냐? 아니에요. 다른 걸로 또 다시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왜냐 장비 자체가 완벽하게 물질을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만
자기가 보는 것만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셀로판지 그 선글라스 끼고 삶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파란색 셀로판지로 눈을 보고서 삶으로 보면 파란색으로 보이고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비들은 다 그런 식으로 보기는 보는데 뭔가 제한된 게 있어서 이걸 전체적으로 다 보려면 그러면 이제 좀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대입을 해서 그렇게 해서 봐야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이게 모든 분석이 그래요. 화학 사고 분석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뭐 저희 지금 방캐센터에 대기 측정 버스가 와 있거든요. 일주일 동안 여기 대산 대기 측정다고 그 충남 보건환경원 대기 측정 버스가 와 있는데 거기에 대기 측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어쨌든 뭐 분석이라는 애 자체가 하나의 완벽한 그런 건 없기 때문에 뭐든지 뭔가를 모르는 거를 새로운 거를 규명을 하는 데에는 분석하는 게 분석이 하나 가지고서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좀 종합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분석 측정 내부 실험 채취 그러니까 뒤에 전처리실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버스 전처리실에 있는 것들은 불소시한 증류 장치, 그다음에 기체 포집 장치, 그다음에 뭐 인핀지 샘플러, 여지 샘플러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게 워낙 불산 사고 때문에 만들어진 차다 보니까 이제 토양에 있는 불산 시안 이런 거 증류하라고 있는 장비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났을 때 혹시 버스가 못 들어가면 그 공기를 이제 여기 여기를 가지고 여기에 이제 공기 테슬러백이라는 공기 포집하는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비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기다 가지고 들고 들어가서 여기다가 공기를 포집을 해가지고 와서 이제 그걸 분석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 백시로 포집 장치고, 여지 샘플러나 뭐 이런 샘플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기 중에 화학 물질이 뭔가 뭐 영향이 있다 한들 가장 많은 건 질소 80%고 나머지 20% 산소고요. 뭐 그다음에 0.000몇 프로 정도 있는 애들이 화학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분석을 하니 얼마나 양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이런 거를 계속 큰 시간을 두고 농축을 하는 거예요.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농축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분석하는 것들이 이런 샘플러들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료 채취 장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 버스 같은 경우는 시료 포집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백시료 포집 장치를 가지고 들어가서 사고 원점에서 어떤 그 공기를 포집을 해와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사실 이런 방법은 사실 거의 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이런 게 쉽지도 않고요. 사실 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안 되죠.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저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버스 앞부분에 보시면 조그맣게 홀이 있어요. 이걸로 펌프 연결해 놨거든요. 펌프로 공기를 계속 잡아 빨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공기를. 그래서 분석을 해서 이제 주변을 모니터링하는 형식으로 해서 분석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되냐? 분석하는 장비 자체가 굉장히 빨리 분석이 돼야 되죠. 빨아들이면서 분석이 돼야 되니까. 네,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장비가 많지가 않아요. 사실 GCMS 이런 애들은 뭐 1시간 넘게 하나 찍는데 1시간 넘게 걸리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대기시료 혹시 케미칼 사고 났었을 때 혹시 그때 오셨던 대기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벤젠을 찍었는데 왜 니네는 왜 못 찍냐고 그런 말씀들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자리를 안 갔는데 연구원님이 제가 가서 싸울까봐 무서워가지고 저를 안 데리고 갔어요 그때. 그랬는데 이제 저희 차량 자체는 화학사고를 분석하기 위한 차입니다. 그게 뭐냐? 화학사고는 고농도로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분석 장비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분석 물질을 원하는 농도, 맞는 기준에 맞는 기기를 가져다가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몸무게를 재는데 주방용 저울로 몸무게를 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죠? 그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개미 몸무게를 재야 되는데 체중계로 재요. 안 되죠. 안 나오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농도 유출 중이다라는 걸 알고서 그거를 찍을 수 있는 장비를 가져다가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건료는 그때 PPP
ppmB로 찍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ppm 단위로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1000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건전에서 뭐 그때 3인가 5ppb인가 뭐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저희는 ppm 단위로 찍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죠. 개미를 저 체중계에 올렸는데 0kg 나왔다고 개미가 몸무게가 없는 건 아니죠. 개미를 재려면 다른 쪽으로 먼저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 중에 있는 벤젠의 양은 ppb 수준인데 저희가 찍는 건 ppm 수준이니까 당연히 0ppm 나왔고 그때 0ppm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화학사고 그 분석 차례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좀 고농도의 어떤 분석 고농도의 그다음에 좀 분석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애들을 좀 가져다 놨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0ppm입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게 공기 중에 없습니다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관념적으로 0ppm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공기 중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0ppm은 그러니까 만약 공기 중에 없으려면 0.0000000 쫙 무한대까지 0이어야죠. 그죠? 근데 그렇게 있으면 장비는 하나도 없어요. 모든 기계는 자기가 측정할 수 있는 단위까지밖에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단위로는 안 나오는 거야. 그게 0ppm이에요. 그래서 뭐 저희 장비의 특징이 우선 좀 그렇다는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선 저희 장비 중에 하나 이제 제가 FTIR 이게 좀 굉장히 좀 빨리 분석 결과가 좀 빨리빨리 나오는 편이거든요. 대신에 정확도는 조금 떨어져요. 조금 떨어지는. 왜냐하면 빨리빨리 공기를 막 빨아들어서 그 섞여져 있는 애를 그대로 바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내가 공기 중에 많이 물질이 있어도 80%는 질소고 20%는 산소예요. 이거는 조금 있는 거를 분리도 안 하고 그냥 막 찍는데 당연히 많이 흔들리죠.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렇지만 얘가 그래도 좀 똘똘하게 그 부분 좀 디텍을 좀 해내니까 빨리빨리 디텍을 해내서 제가 이걸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혹시 여기 혹시 흡연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저희 버스에 이제 제가 이제 물질 분석하는 걸 좀 해놓고 이제 좀 띄워놓을 테니까 그 앞에 포트에서 한번 담배를 한번 펴 보시면 여기 일산화탄소가 진짜 나오는지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수치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어쨌거나 어떤 그 물체에 대해서 네. 몇 시간에 그 시간 안에 어떤 수치라는 게 또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수치 정도까지 이거에 다 감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까 그 단위 있잖아요. 네. 그거 감지를 하는 건가요? 단위 못하죠, 저 장비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네, 못하는 장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거나 가게센터가 대상이라는 지역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거나 이제 산업단지 대상에 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또 상도가 있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럼 제가 그냥 가만히 저 장비를 갖다 느끼고 저 촬영할 때 느꼈을 경우에는 계산하고 맞지 아니하는 장비지 아니냐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화학 사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산의 대기질을 측정하는 장비를 대기질은 훨씬 저거보다 민감하고 더 이렇게 민감한 더 낮은 농도를 측정을 할 수 있는 애들을 가져다 놔야 되겠죠. 그런 애들은 사실 진동에도 굉장히 민감하고 이제 뭐 전압이나 이런 거에도 굉장히 민감하고 뭐 이런 애들을 가져다 놓고서 찍을 수밖에 없고, 저 장비 자체는 화학 사고가 고농도로 노출돼 있을 때 이게 뭐 노출이 어느 정도 됐느냐, 지금 여기 지금 그게 있냐 없냐 이런 걸 판단을 하는 장비거든요. 그 정도 파악이 돼서 만약에 저 빨간불이 들어올 정도라 그러면 여기 지역 주민들 다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보내놓고 저희는 모니터링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지역을 뭐 이제 아직 지금 괜찮아 여기 있나 없나 이제 확인하는 걸 버스는 그렇게 해서 돌아다니는 거고, 만약에 이제 뭐 주민들이 정말 대피해야 될 정도로 사고가 이제 났다 이러면 사실 근데 저희 대응 장비 가지고서 그걸 판단 얼른 해가지고 얼른 그 대피를 시켜야 되거든요. 저거는 이제 주변 지역 오염 모니터링 같은 정도로 판단하시면 사고가 나고 나서 롯데케미칼 사고 났었을 때도 제가 그날 저녁에도 모니터링했고 그 다음 날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혹시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단위를 놓고 나서 측정을 하는 거죠. 수밖에 없어요. 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렇게 낮은 단위를 분석하는 거는 장비가 많이 흔들려요.
그거는 이제 그거는 뭐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런 거고 이거는 네, 신속하게 저희-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몸무게를 얘기를 했듯이 뭐 그람이나 뭐 아주 그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뭐 100g이냐 톤이냐. 맞아요. 만약에 이게 그냥 톤이 되면 얼른 그거를 신속하게 네, 얘기를 맞아요. 해줘야 되니까 그런 네, 측에서 장비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왜 10ppm이냐 12ppm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10ppm이냐 뭐 100ppm이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나야 이게 뭐 뭔가 의미가 있는 차이가 있는 거지. 사실 뭐 이렇게 하나둘 이렇게 기적으로 차이 나는 거 가지고는 사실 그거는 그런 거는 사실 별로 확석을 판단하는 의미가 없거든요. 아까 롯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그 현장으로 갔었고 저도 롯데를 다니고 했는데요. 일단은 어쨌거나 대기질이라는 화학 사고에 대해서 저도 발생을 했고 굉장히 파일을 찾아주고 했으니까 그 인근에 대해서 저걸 검사를 해본 결과 그만큼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제 해로운 만큼 도피를 해야 될 만큼 안 나왔다는 얘기인데 거기서 문제점 하나가 있었던 건 뭐냐 우리 주민들은 이 환경부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이런 보건 이런 걸 이렇게 그분들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며칠 후에 무슨 문제가 발생됐었냐 그러면 그게 벤젠이 그 유관을 통해서 하수관으로 내려갔고 물론 다 꺼주려 했던 건 정말 100%는 아니었거든요. 그 유수지까지 내려가서 유수지에서 관리하는 데는 CT라는 회사에서 관리를 해요. 그 CT에서 자꾸 이제 그 우리 주민들이나 현장 일하시는 분들이 막 뭐가 죽었는데 물고기 얘가 자꾸 나오고 해가지고 CT를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수조공사 요청을 해봤어요. 했더니 수조공사 한 내용을 주더라고요. 자 주었는데 분명히 벤젠이 유출이 됐습니다. 벤젠이 어제 그렇게 유출이 됐고 벤젠에 대한 걱정을 회사가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벤젠이 유수지에서 나왔냐 안 나왔냐를 검사를 해야 되는 게 주 목적이에요. 근데 CT에서는 그 목적을 평상시 물 관리하는 시스템, 물의 농도를 검사하는 시스템만 보여주고 저희들한테 깨끗합니다, 누상 없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검사한 거에 벤젠이 없었어요. 네? 거 검사한 거에 벤젠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저희가 시청을 통해가지고 보건환경요건 찍었을 때 그때 벤젠이 나왔죠. 우리가 시청을 통해가지고 수시를 갖다가 이거를 갖다가 저 샘플을 해가지고 변해가지고 벤젠이 나왔단 말이에요. 다른 검사 다 필요 없다. 벤젠이 이 유수지에 벤젠이 포함이 돼 있냐 안 돼 있냐만 다른 거 하지 말고 벤젠만 해줘라 해서 그거를 수산시청에서 와서 확인을 해서 시추에서 결과를 가져온 거는 벤젠이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걱정하는 건 거기서 방어책이 끝났으면 다행이지만 끝났다고 보이시지만 그게 말을 갖다가 바닥까지 나왔다는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 문제로는 이제 그 대기질에 대한 문제지만은 어쨌거나 벤젠성가 났을 때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거는 벤젠이 그렇게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고 하는 그 시택의 어떤 행정들 이 주민들이 아무리 몰라도 벤젠이 사고가 났다 그러면 벤젠을 두 번, 세 번, 3, 4일, 4, 4일 검사를 해봐야지. 그냥 일반적으로 갖다가 수동 검사만 해놓고 벤젠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시청 갖다 놓으니까 왜 벤젠이 왜 나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많이 논란이 있고 싸우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벤젠이 없었던 거는 벤젠을 검사를 하지 않아서 없었던 거예요, 시스템에서. 근데 평상시에 시스템에서 수질 검사를 할 때 벤젠이 항목이 없었었대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그 벤젠이랑 BTX 항목을 넣어가지고 검사하기로는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저 시스템 그 유수지 자체는 사실 굉장히 좀 복잡해요. 이게 사실 정주영 회장이 만들어서 사실에다 붙여나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 소유지 자체는 국가 거예요. 그럼 관리를 시스템에서 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시스템에서 하고 있죠. 하고는 있죠. 그리고 검사 항목도 그러면 그쪽에서 의무적으로 벤젠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사고가 났으니까 어제 벤젠에 대한 사고가 났었고 그 부분은 근데 그 부분은 사실 뭐 행정기관 같은 데서 이제 뭐 미리 먼저 선제적으로 벤젠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었으면 사실 되게 좋았을 텐데, 사실 그때 저도 출동을 하긴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뭐 숨은 다 닫혀 있고 뭐 안 들어간다고 너무 막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그 부분이 좀 민폐하긴 했었어요. 그런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주민들이 아무리 모른다고 손바닥으로 가지려고 하는 행정도 그게 너는 그 행정뿐만 아니라 그 사사에서 수익만 목적으로 노리는 그게 이제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벤젠이 했으면 저희도 이제 그때 이제 거기다가 벤젠 한 거랑 검사해서 어차피 검사했잖아요. 사실 거기서 감출 이유가 없어요, 사실. 근데 그거를 가지고서 검사를 벤젠을 안 해놓고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주민들이 화를 내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민들 갖다가 100년분이라고 해서 어제 오늘 아침에 검사 다 해봤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해놓고 그래서 아는 분한테 수를 아는 건데 이게 지금 벤젠이 검사를 해놓고 여기 벤젠 검사를 안 했네. 이거 일반적인 수돗물 검사나 물 검사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안 했다고 검사를 하더라고요. 했네. 해가지고 알게 된 거죠. 그분 보고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좀
뭐 저희 쪽에서 좀 먼저 좀 얘기를 좀 해서 할 거라고 얘기했었으면 사실 참 되게 좀 보기 좋았을 텐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거기까지 유수지까지 생각을 좀 저희가 못 해가지고 좀 그런 좀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뭐 하실 말씀? 그런데 거기에서 그 굉장히 그 수박을 내려왔을 때 네. 그냥 물과 구슬기에 맞는 그 처치 대응 방법이에요. 처치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드린 말씀이 참 되게 어렵네요. 그건 진짜 그게 근데 벤젠이 어는 점이 5도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우선 녹아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제 그걸 얼리느라고 물을 이제 뿌렸었거든요. 거기서 그 롯데 케미칼에서. 그래서 얼었나요? 우선 식히느라고 물을 이렇게 묻힌 거죠. 물이 계속 갔다가 그냥 땅속으로 그냥 그 저기 어디로 계속 흘러 그래서 쏟아부은 물이 얼마인데요? 그럼 저도 가서 몇 시간을 있었지만 그 현장 가서 몇 시간에서 있었지만 그 물 쏟아부은 물이 과연 얼마인데 그게 과연 뉴스까지 안 갔을 거라고 검사도 안 해놓고 그리고 그게 과연 이번에 뭐 여기 그 중국에서도 폐로 사고가 났지만 그게 그 걔네 처치하는 방법이 맞은 처치 방법들이에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저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사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뭐 페놀 방제 매뉴얼은 아마 물을 뿌리라고 물로 아마 방제하러 나올 거예요. 왜냐면 페놀이 물에 녹기 때문에. 근데 사실 물로 녹이려면 페놀 요만큼 녹이는데 물이 이만큼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스팀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녹여서 저렇게 떼낸 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없는 상황에서 좀 영리한 생각을 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게 매뉴얼상에 있는 방제 방법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방제하는 방법 그것도 있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여소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아예 아스팔트를 갈아엎었어요. 아스팔트를 아예 떼가지고 가서 처리했거든요. 사실 그것도 방제 방법이에요. 그래서 방법은 그냥 다양하죠. 다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이것도 뭐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어떤 화물질이 있고 하지만 여기 대단해서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건 사실 또뭐 대충 그러면 또 이유라는 물질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런 물질들이 만약에 저기 뭐 있을 경우에 약간 그런 매뉴얼대로 그런 부분 좀 다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그 이온 같은 경우에 매뉴얼은 다 있죠. 그게 굉장히 원래 그래서 에틸렌 옥사이드는 원래 저희 대상 타사가 대부분 다 그 파이프라인으로만 이렇게 판매를 하고요. 사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탱크롤이 다니긴 할 거예요. 근데 그거 다니고요. 그 뒤로 소방차가 다녀야 돼요. 예. 그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유가 물을 만나면 급격하게 반응을 하면서 그게 되거든요. 다른 물질로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뿌려서 방제를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다는 데는 뒤에서 탱크로 소방차가 다니면서 혹시 누출됐을 때 좀 물을 뿌려서 다른 물질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 사고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다양하고 변수가 너무 많아요. 제가 그 영산 탱크롤이 저희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충청도에서 발생한 가장 큰 화학 사고라고 말씀드렸어요. 유출량으로 굉장히 많은 사고였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사실 그때 그게 논으로만 떨어졌어요. 그냥 12km. 얼마나 다행이에요. 바로 그 옆에 저수지 있었거든요. 저수지는 그 1톤만 들어가서도 난리 났었을 거예요. 그때 진짜. 그럼 저수지에 들어갔을 때 방제하는 방법과 사실 뭐 거기 들어갔을 때 방제하는 방법 이런 것도 달라지는 거고 사실 도로에 누출됐을 때도 또 완전 다르거든요. 사실 흙으로 들어갔으니까 사실 그때 망정이었지. 근데 아스팔트나 이런 데또 떨어지는 거랑 또 그러면 또 다른 얘기고. 방제 방법이라는 게 사실 어떤 식으로 그 상황에 따라 특히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애들은 그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들이 너무 다양해서 다양한 거를 저희가 이걸 다 따라갈 수 있을까 사실 그 부분도 사실 좀 저는 좀 걱정도 좀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제가 그 화학사고를 대응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 화학물질이 워낙 다양하고 좀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되기도 하죠. 또 궁금하신 거 혹시 없으신가요? 그 버스 한국에서 현장에 들어가서 사고 현장에 들어가서 또 감시하고 또 주시고 사고만이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저희 지도 점검을 하죠. 지도 점검도 하고 뭐 이렇게는 지도 점검은 어차피 우리가 알기에는 뭐 서로 주기적으로 갔다가 뭐 서로 와서 그냥 깨끗하게 보여주면 끝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자꾸 우리는 뭐냐면 뭐가를 자꾸 꺼집어내고 자꾸 좀 적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자꾸 환경부가 어쨌거나 우리가 느낄 때는 과연 환경부가 지금 대산에 있어. 야, 얼마나 좋아. 근데 환경부 가서 뭐 적발하고 지시도 하고 하는데 뭐 적발해서 어떤 내용들이 없어. 그런데 어쨌거나 이번에 유증 사고로 인해서 춘천항 그러는 데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을 경우에는 뭐 가지배출관이 여러 가지 적발사들이 20시에 나왔잖아요. 수만 가지의 어떤 적발사들이 나왔잖아요.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사실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녹음도 되고 있어서 제가 말을 잘 못하니까 우선은 버스 한번 보러 가시죠. 사진 찍어도 된다고 했는데 네? 사진 찍어도 된다고 했는데 많이 가서. 사진요? 어떤 또 안에 들어가 내부 사진요? 찍으면서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나요? 공간이 어떤가요? 복도로 돼 있어가지고 그냥 들어가도 되나요? 네, 들어가셔서 뭐 이렇게 네. 좀 좁아도 쭉 연결돼 있어요. 기계를 돌려야 되니까 이 발전기고요. 말씀드렸던 저희 분석 장비들은 여기 가운데 있습니다. 사무실. 네, 완전히 사무실이에요. 그러네. 사무실. 내 집이다 생각. 여기 보시면 저희 이제 전처리실 여기서 다 사무실에 다양한 활용도로 따졌을 때는 저희가 그렇게 모니터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처리실까지 가서 할 만한 일은 별로 없고요. 저희 보시면 지금 앞에 지금 측정하고 있는 거를 이제 저희 실시간으로 모니터. 안녕. 담배 좀 입구에다 좀 펴달라고 해주세요. 황영장님 피시면 되겠네. 여기다가 일산화탄소랑 메탄올을 찍어놨어요. 네, 그래서 두 개를 이제 동시에 찍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메탄탄소랑 일산화탄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담배를 펴서 그걸 구입을 했을 때 어떤 피크가 올라가는지 한번 메탄올하고 일산화탄소 둘 중에 뭐 어느 피크가 올라가는지 뭐 하시는 거예요? 빨간게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와 이게 찍을 때 이게 시간이 조금씩 이게 굉장히 빨리 찍혀요. 신기하다. 한 20ppm 정도 올라갔거든요. 신기하다. 그리고 한 15ppm 정도 찍혔는데 근데 참 예를 들어서 저는 메탄올하고 일산화탄소 두 개를 넣었는데 이게 뭐가 바뀌었어? 네. 올라갔어. 그렇게 올라. 와. 이게 이렇게 가다가 이게 쭉 올라왔나? 시간대별로 진행되는 거라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올라가. 파란색이 메탄올이고 빨간색이 일산. 주민들 오신다고 버스를 난방을 해가지고 원래 저희 때는 안 그래요. 아니요, 저 직원들이 있어도 끝에 그랬지. 어차피 이 화면이 저기 앞에 있는 화면하고 네, 아까 똑같아요. 제가 앞에다 해놓고 띄워놨거든요. 네. 성호 씨 같은 거리야. 그런 뭐 이렇게 여기서 뭘 측정해서 하게 되면 이렇게 뭐 이렇게 표로 해가지고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얘네가 뭘 하는 애인지 아까 했던 설명을 뭐 킬로그램, 뭐 1톤, 뭐 그램 뭐 이런 거에 대해 잘 네.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안내가 좀 상세하게 이렇게 이제 배포될 때마다 그게 좀 들어가서 혼란을 근데 이거를 이제 말로 뭐 킬로그램을 아니, 찍는데 예를 들어서- 개미를 그 초중기에 올려놓으면 안 찍히듯이 그게 아니고 이런 이게 설명을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뭐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벤젠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 장비는 아, 예, 예, 이렇게
측정하기 때문에 네. 실제적인 뭐 유해 정도라 그래야 되나? 아, 예. 이런 거는 우리가 네, 네. 측정하기 적합하지 않은 예, 그런 거 한번 이런 것들에 대한 부수적인 있잖아요. 요거는 한번 저희 영향을 많이 받는. 예. 네. 근데 얘네가 그렇게 정밀하게 측정하는 기계가 아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런 내용이 없이 딱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0이라고 표시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논란의 거리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뭐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는 이 기계는 정밀한 측정을 하는 게 그래서 혹시 아니라 이번에 하나포탈 보고서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거기다가 불검출이라고 썼어요. 0이라고 안 써. 그래서 불검출이라고 썼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0이라고 하나 0이라고 하지만 불검출이라고 하나 우리가 느끼기는 똑같죠. 뭐냐면 그죠? 예, 똑같죠. 근데 없다. 아니에요. 완전 사실 우리가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쪽 사정이고 우리 사정이에요. 일반 주민들 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비의 특성은 이제 상당히 높은 오염도를 측정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여러 가지 이제 측정치가 이렇게 벤젠이라든지 기타 이런 거에 대한 측정치는 네. 사실 대기 기준보다는 훨씬 높은 기준을 가진 대기 기준보다 훨씬 높은 걸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장비이기 때문에 네. 0이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정밀 장비로 측정을 해야지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라든지 네. 그거를 일반인들이 딱 보고 0이 나왔어도 이게 0이 아니구나라는 부분을 인지를 할 수 있게 좀 써주셔야. 그 부분은 저희 좀 규제를 해주셔야 돼요. 왜 그냥 우리가 환경부로 신뢰를 해야 되는데, 환경부로 신뢰를 해야 되는데, 불출 저거 뜨면은 얘기를 불검출로 하면 우리가 신뢰를 못 해버리는 거야.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니까. 없다고 해버리니까 우리가 느낄 때도 문제가 있는데. 0이라 그러면 다 0이라고 알지. 0.005라고 알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오셔서 얘기해서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거를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나도 처음 알았어요. 네, 근데 이제 아까 같은 경우도 이제 사고가 대응됐을 때 네. 사실은 이제 이걸 막냐 안 막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네, 저 입장일 것 진짜 같아요. 정말 어려워요. 네. 어려웠어요 그때.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통상적으로 그 직장에서 근무하는 네. 그 벤젠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준치가 얼마다. 네. 근데 여기서는 얼마가 나왔기 때문에 네. 우리가 뭐 부분 통계를 하게 됐다. 네. 아니면 전면 통계를 하게 됐다. 네. 그러니까 하나 같은 경우에서도 거기서 하는데 일상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런 유독물질이 나왔는데 네. 여기서가 기준이 이만큼인데 네. 이만큼이 되니까 뭐 어떻다. 그거를 사실은 이게 이렇게도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20m 측정값, 100m 측정값, 1km 측정값을 그래도 데이터를 해서 주면 네.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예, 이유가 되고 또 주민들이 낫지 않을까. 저는 우리나라는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거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렇게 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나치게 정부를 믿다 보니까 요번 방사능 사고나 이런 경우를 통해서도 무조건 믿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그 옳지 않은 것도 일방적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랬었는데 이게 있어요. 네. 우리 지역에서 대상 같은 경우는 특히라도 이게 민감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하는데 분명히 딴 데서 있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차가 가서 검토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불검출을 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없지는 않아요. 네, 지금 말씀대로 들어서 설명을 들으면서 없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 뭐냐면 야 저기서 검토를 해봤더니 나왔는데 니네들이 다시 검색하니까 안 나왔다 불검출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결국은 회사에 면접받게 니네 중개받 환경부가 와서 이거에 대한 이거를 측정을 한 결과를 회사에 대한 면접을 준 거밖에 더 되느냐 이렇게 지금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고 이렇게 인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도 할 때에도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을 좀 명시를 해줘서 환경부에서도 이거를 좀 잘 해주셔야 될 부분이 많아요. 훨씬 더 정밀하게 해야 되는 기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항목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밀한 측정이 안 되고 이제 너무 이렇게 많이 오염됐을 경우만 측정되고 세밀한 측정이 안 되는 것들은 정밀한 기계로 측정을 요한다. 그런 거라. 이렇게 넣어주면 우리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 기계는 이런 부분은 정밀하게 측정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아는데 그런 문구 하나도 없이 000 나오는데 나중에 딴 데서는 다 검출됐다고 나와. 그러면 단위가 다르게. 그러니까 단위가 그거에 다르지. 대해서는 설명을 들어서 알지.
10명이면 10명 다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이면 100명. 그 우리가 톤으로 하면 다 0톤이잖아요. 그럼 다 0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는 예. 면죄부를 주는 그걸가 더 민감하게 더 제가 신뢰를 알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요 이렇게 이 안내 문구라든지 이런 그런 이렇게 오해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해명글이 다 들어가 있으면 그리고 이게 사실상 막 언론에도 이게 사진 찍혀서 막 배포되고 뭐되고 막 다 없다고 영영영 다 돌았는데 그러면 시민들은 다 없다고 알고 있는데 나중에 봤더니 뒷방 맞은 거야. 그러면 오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환영물을 신뢰를 못하는 거죠. 이분들이 사실 오해를 살 필요가 없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오해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내 문구가 꼭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 내용은 그 정도로 듣고 혹시 기기 설명 좀 한 번 더. 기기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게 FTIR 이거 제가 제일 많이 활용하는 장비 중에 하나고요. 이게 제일 빠르고 그나마 조금 이렇게 신뢰도도 좀 있는 편이에요. 그나마. 그리고 이거 장비 같은 GCMS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이제 분석기기들 자체가 진동에 약하기 때문에 이거 군용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나온 게 이 안에 스프링으로 다 잡혀 있거든요. 사실 뭐 그렇게 된 장비인데 사실 이거는 약간 좀 장비가 좀 시간이 좀 걸리는 좀 요하는 분석을 좀 하는 애고. 지금 저희 지금 펌프 지금 공기 빨아들이는 거지. 지금 밖으로 이제 그 공기 빼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지금 장비 제가 지금 빼놨는데 이건 오토 샘플러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영화 CSI 보면 이렇게 치아 이렇게 들어가고 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장비가 아니잖아요. 찍는 애가 장비지. 그 찍는 애는 지금 제가 어릴 것 같아서 우선은 지금 실험실에다 갖다 놨거든요. 그거가 있던 애는 여기 있어야지. IC가 여기 있었던 애고 얘는 오토 샘플러라서 그걸 샘플링하는 그런 애고 얘가 UV라고 해서 이제 그 UV 장비 샘플을 여기다가 이제 액체 샘플 같은 거 여기다 넣고서 투과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장비 지금 제일 활용 많이 하는 게 이런 거랑 그래서 저희 이제 지금 버스 이제 위에 이제 기상 측정 장비, 그래서 바람 방향이라든지 뭐 온도 습도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들 모니터링 하는 장비 제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CSI는 장비가 어마어마한데 여기는 되게 단촐하네요. 버스에 안 태웠잖아요. 실을 수 있잖아요. 이게 진동이 엄청나게 약해요. 이게 그때 사실 그 안효던 시의원 그 전에 그때 사고 때 친하시지 않으세요? 안효던 시의원이랑 친하지 않으세요? 왜 그게 무슨 아니 상관이에요? 그때 저 사실 그때 제가 막 벤젠 사고 났을 때 제가 화를 좀 내려고 하다가 그냥 참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그때 보건환경연구원 전력 없어가지고 레드케미칼 앞에서 찍은 거다 발전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막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보건연 사람이 아니어서 장비 지금 몰라요. 진짜 자세한 내용은 하나도 모르는데 원래 분석 장비 자체는 전압이 일정해야 돼요. 그렇게 저농도를 찍는 애들은 전압이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발전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게 전기로 다 피크를 얻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압이 흔들리면 이 피크도 흔들려요. 측정기.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감한 애들은 발전기로 절대 못해요. 저희 장비 자체가 민감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연에 있는 장비는 아마 제 생각에는 발전기로 돌려가지고 찍을 만한 애들이 아마 아닐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력선을 가져다가 찍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 안효던 때 회장님이셨나? 그때 그분이 왜 보건연은 발전기를 안 달아가지고 뭐 그러냐고 이제 막 그러시더라고. 그 앞에서 이제 거의 충남도 아니 저기 그렇게 뭐 하셨는데. 발전기도 뭐 정연파 발전기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발전기는 잘 모르는데 사실 이게 그러니까 장비가 저희는 뻥난다고 얘기하는데 장비가 이 안에서 전기적으로 뭔가 불안정하면 장비가 나가버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발전기가 뭐 어느 정도로 뭐 굉장히 뭐 이렇게 모르게 전압이 나오고 이러는 게 뭐 개발된 게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반적으로 발전기에서 나오는 애들은 전압이 흔들리는 게 아무래도 훨씬 크니까 이런 분석 장비 돌리는 데는 좀 적합하지는 않아요. 뭐 일반 요즘 뭐 캠핑카나 막 이런 데서도 네. 발전기 따로 해서 충전을 DC로 충전해서 그거를 다시 AC로 컨버트 해가지고 이제 정연파로 해서 쓰면 상당히 안정적일 텐데 그거조차 이게 더 민감하다는 거예요. 네, 저희 원래 한전전기하고 거의 뭐 99% 싱크한다고 그러던데. 뭐 그런 개발이 이렇게 됐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우선은 제가 그때 그때 이제 얘기 들었을 때는 저는 약간 보건연에서 좀 억울하겠다 싶은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제 생각에서. 외부 전기를 끌어올려서 한전전기가 아니고 사실 이게 다 전기 없이는 못 돌아가기 때문에 병원도 전기 끝나면 끝나잖아요. 뭐든지 사람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석 장비도 전기 없으면 안 돼요. 전기가 되게 중요하고. 전기가 중요한데 전기를 많이 쓰진 않죠. 얘네가. 네, 많이 쓰지는 않아요. 전기가 전기를 많이 안정된 먹진 전기가 않아요. 중요한 거지 많이 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이 장비만 해도 얘네가 돌아가면 항상 발전기가 들어가나요? 여기 발전기를 먼저 돌리고서 이제 이걸 돌리죠. 그렇죠. 배터리나 이런 건 없고요. 배터리는 차량용 배터리만 있고요. 그럼 뭐 항상 발전기가 돌아가겠네요. 얘가 네, 켜진 그럼요. 다음에 이거 하려면은 이제 진짜 아예 당연히 돌아가요. 그래서 발전기도 한참 타본 다음에 장비를 그렇죠. 끼라고 네. 그렇게 매뉴얼상으로 그렇게 해놨거든요. 이게 처음에 돌아갈 때는 안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장비도 그렇게 돌리는데 하물며 보건용 장비는 저희보다 훨씬 낮은 장비를 찍는 애들, 낮은 능력을 찍는 애들인데 걔네들은 얼마나 더 민감하겠어요. 보건용 편 들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얘들 보니까 BC도 있고 거의 발전기를 바로 따라갔으니까. 네, 저희 그런 건 뭐 그러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따로 뭐. 요즘엔 전기차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것처럼 배터리 우리 군대에서 배터리를 하고 인버터를 탑재해가지고 AC 전기를 쓰게 되면 조금 훨씬 더 안정적인 발전기가 전기파 나오는 발전기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발전기 자체가 엄청 커요.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소형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불안정하거든요. 요거는 그러니까 요 두 기기가 채취한 샘플을 분석하는 기기 네, 그렇게 샘플,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 샘플러나 이런 거를 통해서 액체 상태로 나오는 애들을 찍는 애들. 예. 기체 상태는 이 두 개로 찍는다고 기체는 보시면 이거. 되고요. 예.